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또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았어요. 산책하러 갔는데 숲속에서 향기도 나고 되게 좋더라고요. 풀냄새, 나무 냄새 맡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흙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렇게 숲길 걸을 때 왼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발 감각으로, 촉각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분도 되게 좋고, 또 그렇게 흙을 맨발로 걷는 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본 친구들은 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나눌 이야기는 없고 그냥 책 바로 읽어드릴게요. 의식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해보지도 못한 채 이 모든 것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왔다. 아울러 우리의 무의식적이고 모지하고 천진하고 순진한 면과 마음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 널리 온갖 부정적 헛소리로 이루어진 합성물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우리는 그 헛소리가 각자에게 따로따로 해당되는 것이라 결론 내리기도 했다. 깨어있을수록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마음의 모든 생각에 지휘권을 더 이상 맡기지 않고 그 모두의 의문을 갖고 생각 속에 우리를 위한 진실이 과연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무의욕을 느끼는 상태는 모태라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니지만 앞서 말했듯 대부분의 모태는 사실 아내다. 마음이 이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태가 다른 감정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감정을 자각할 수 있으려면 자신에게 가상 질문을 던진다. 못하기보다 안 하는 것이 사실일까, 안 하는 것임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며 그 상황이 어떻게 느껴질까? 예를 들어 춤을 못 춘다는 신념 체계가 있다고 하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감추려는 거야. 사실은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안 하는 것이지. 감추려는 감정을 알아내는 방법은 춤을 배우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보면 관련된 모든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쑥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어색하고 새로운 동작을 익히느라 애쓰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이 아깝다는 마음이 느껴진다. 모태를 아내로 바꾸고 나면 그 모든 감정이 드러나고 그러고 나면 감정을 항복할 수 있다. 춤 배우기란 자부심을 기꺼이 놓아버림을 의미한다. 치를 대가를 살펴보고 이렇게 자문한다. 이 같은 대가를 계속해서 기꺼이 치를 것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기꺼이 놓아버릴 것인가? 필요한 노력에 대한 저항을 기꺼이 놓아버릴 것인가? 배우는 사람답게 버벅거릴 수 있도록 허영심을 기꺼이 놓아버릴 것인가? 인색감과 왜소함을 놓아버리고 기꺼이 강습에 시간과 돈을 들일 수 있을까? 관련된 모든 감정을 항복하고 나면 진짜 이유는 거리낌에 있지 무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해진다. 우리에게는 감정을 인정하고 항복할 자유도 있고 항복하지 않을 자유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갖가지 모태를 검토해 그것이 실제로는 아내임을 알아내더라도 아내가 가져오는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놓아버림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원하는 한 계속 부정성을 옮겨줄 자유가 있다. 부정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나는 감정의 피해자라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뭇 다른 느낌임을 깨달으면 자아 개념에 큰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원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 남을 탓하기로 마음먹을 수도
환경을 탓하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의식해 우리는 자유로이 마음가짐을 결정한다는 점을 깨달을 때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며 감정의 무력한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더 큰 힘과 장악력을 가질 수 있다. 원망, 암울함과 무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커다란 걸림돌 가운데 원망이 있다. 원망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주체이며 파고들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남을 원망하면 큰 보상이 따른다. 나는 죄가 없어진다. 자기 연민을 즐길 수 있다. 순교자나 피해자가 된다. 동정받는 사람이 된다. 원망의 가장 큰 보상은 나는 죄 없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나쁜 자가 된다는 점에 있다. 이런 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은 대중매체에서 늘 볼 수 있다. 수많은 논란과 비방, 인신공격, 소송으로 각색된 원망 게임이 끝없이 이어진다. 원망에는 감정적 보상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이득도 따른다. 따라서 죄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은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종종 경제적 보상까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의 유명한 사례가 수년 전 뉴욕시에서 있었다. 어느 날 버스 사고가 일어났다. 암문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작은 무리를 짓고는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적어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재빨리 감을 잡은 구경꾼들이 몰래 버스 뒤쪽으로 기어들어 가더니 부상당한 죄 없는 희생자가 되어 슬며시 앞문으로 나왔다. 그들은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보상금을 받으려 했다. 원망은 최고의 변명이다. 원망을 하면 매일 한계 속에서 왜소하게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가가 있다. 자유를 잃는다. 또한 피해자 역할에는 나는 나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무력하다라는 자아 개념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이 개념은 무의욕과 암울함이 주요 성분이다. 원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우리가 원망하려고 마음먹는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그 같은 상황을 용서했거나 잊어버렸거나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 앞에서 빅토르 프랭클의 경우를 보았는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 간수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수용소에서의 경험 속에 선물이 숨어있음을 보았다.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프랭클린 같은 사람도 있으니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원망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 상황이 아무리 원망할 만하게 보인다 해도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원망해야 한다라고 보지 않고 원망하기로 마음먹을 뿐이라고 보는 사람은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같은 상황에서 마음은 보통 그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 탓이 아니라면 그럼 내 탓이 분명하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을 원망하든 나를 원망하든 둘 다 필요 없는 일일 뿐이다. 원망의 매력에 빠지는 일은 어린 시절에 교실이나 운동장, 집에서 또래끼리 매일같이 아웅다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 사회의 특징인 끝없는 소송과 재판 절차에서 상대방 탓하기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사실 원망은 마음이 믿도록 내버려둔 부정적 프로그램 중 하나다. 원망을 멈추고 원망의 의문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왜 꼭 어떤 일이 늘상 누군가의 책임일까? 왜 꼭 애초에 그 상황에서 잘못이라는 개념이 등장할까? 왜 꼭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했거나 나빴거나 책임이 있을까? 당시에는 좋은 아이디어로 보았던 일이 좋지 않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뿐이다. 불운한 일이 생겼을 뿐이다. 원망을 극복하려면 자기 연민, 뭉개, 분노, 자기 변명에서 얻는 비밀스러운 만족감과 즐거움을 자세히 살펴
그 모든 하찮은 보상을 항복해야 한다. 이 과정의 목적은 감정에 당하는 피해자 수준에서 벗어나 감정을 갖고 있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감정을 그저 인정하고 관찰 및 해체해 구속 요소를 항복하면 의식적으로 그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력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정적 프로그램과 감정이 자신의 왜소한 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면 이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스스로 책임지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가장 왜소한 면은 본성은 부정적인 생각이므로 무심결에 자기의 좁은 관점에 찬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면이 우리의 존재의 전부는 아니다. 작은 자아 밖에 작은 자아를 넘어서는 큰 자아, 즉 큰 나가 있다. 자신의 내적 위대함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느끼고 있지 못하더라도 큰 나는 존재한다. 큰 나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면 큰 나를 느끼기 시작한다. 따라서 암울함과 무의욕은 작은 자아와 그 신념 체계를 달갑게 움켜쥐고 자신의 높은 큰 나에게 저항하는 데서 나타난다. 반면 높은 큰 나는 부정적 감정에 반대되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우주 본성상 모든 것은 그와 동등하며 반대인 것으로도 나타난다. 전자와 동등하며 반대인 것은 양전자다. 모든 힘에 대해 그와 동등하며 반대인 힘이 존재한다. 음은 양으로 상쇄된다. 두려움이 있으면 용기도 있다. 증오가 있으면 그와 반대인 사랑도 있다. 소심한 성격이 있으면 대담성도 있다. 인색한 씀씀이가 있으면 후한 인심도 있다. 마음속의 모든 감정에는 그와 반대인 것이 있다. 따라서 부정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는 동시에 그와 반대인 긍정적 감정에 대한 저항도 놓아버리는 자발성에 있다. 암울함과 무의욕은 부정적 극성에 영향을 받아 생긴다. 부정적 극성은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친구 생일이 곧 다가오는 사람의 예를 다시 보자. 과거에 일어난 일로 분한 마음에 생일에 무언가 주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나가서 생일 선물을 사는 것이 그저 못할 일로만 보인다.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 마음은 온갖 타당한 이유를 지어낸다. 쇼핑할 시간이 없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가 아직도 생생해. 사과부터 받아야 해. 이 경우를 보면 두 가지 작용이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면의 치유 같이 공부할게요.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허락되고 허락되지 않은 감정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지시한다. 유치원 시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왜곡된 역할들은 다음과 같다. 지나치게 책임감 강한 아이, 지나치게 성취 지향적인 아이, 성취도 낮은 아이, 반항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이, 착한 아이, 연인, 보호자, 가해자 등등. 이러한 개인 정체성의 결핍 때문에 엮이는 가정들은 중독적인 죄책감이 지배된다. 건강한 죄책감은 양심의 수호자다. 이것은 건강한 수치심으로 발전되며 건강한 수치심의 도덕적 차원이기도 하다. 묘하기의 수치심은 전 도덕적이며 거의 전 언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화된 가치 인식이 있기 전에는 도덕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 가치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나온다. 가치란 양심이 발달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유치원 시기가 끝날 때쯤 아이들은 양심이 싹트면서 진정한 도덕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엮이는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양심이나 건강한 죄책감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별화 과정을 발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감정들은 금지되고 대신 중독적인 죄책감이 발달하게 된다. 심리적인 자기에게는 죽음의 전조처럼 들리는 말이다.
중독적인 죄책감은 무력한 상황에서 힘을 가지는 방법이다. 이것은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속삭인다. 심지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한다. 자, 봐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 때문에 엄마가 아프잖아. 결국 당신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지우는 결과다. 중독적인 죄책감은 유치원 시기의 당신의 내면 아이가 가장 심각한 상처를 받는 방식이다. 보고하기. 발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7, 8세 이전의 기억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이 시기에 당신은 자연히 마술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고는 의식의 전환되는 상태와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떠올려보라.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은 뚜렷하게 기억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생명에 위협적인 일들이어서 강력한 흔적을 남긴다. 이 시기에 당신이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모두 써보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또한 당신은 가족 체계에 대해 가능하면 많이 적어보라.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는가?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부모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는가? 가족에 대한 느낌이나 예감에 주의를 기울여보라. 그 예감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가족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라. 내 내담자 중 어떤 남성은 자기 외할머니가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근친상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갖고 살았다. 외할머니는 농장에서 자랐고 7형제 중 유일한 여자였다. 그는 외할머니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대인공포증이 있었고 아주 신경질적이었다. 남자를 싫어하는 듯이 보였으며 자신의 증오심을 세 딸에게 심어주었다. 세 딸 중 한 명이 바로 이 남자의 어머니였다. 이 남자는 근친상간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감정적인 증상을 다 드러냈다. 그는 시를 적어 보내거나 값비싼 선물을 사주는 등 여자들을 황홀케 할 정도로 유혹하며 성적으로 호출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여자들이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넘어왔을 때는 주로 화를 내면서 그들을 버렸다. 비록 자기 외할머니가 근친상간을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그는 자신의 가족사를 쓰면서 마치 그녀가 그런 것처럼 적었다. 그러자 조각그림이 맞춰지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었다. 유치원 시기 당신을 상처받은 내면의 내력을 적을 때 그 당시 당신을 위해서 누가 곁에 있어 주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가장 동일시하려고 한 역할 모델은 누구였는가? 누가 남자가 되는 법을, 여자가 되는 법을 처음 가르쳐 주었는가? 성과 사랑, 친밀감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인가? 형제와 자매들의 학대. 지금까지 손이 형제들의 학대를 다루지 않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 비록 지금까지는 묵인되어 왔지만 아마도 당신을 괴롭히는 형제나 자매가 있거나 이웃집 아이가 당신을 놀리거나 괴롭혔을 수도 있다. 단지 놀리는 것조차 심각한 학대가 될 수도 있으며 만성적인 괴롭힘은 어린아이에게 악몽 그 자체다. 유치원 시기의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나는 만큼 적어보라. 졸려요. 사탕 하나 먹고 올게요. 엄마야.
유치원 시기의 내면 아이를 친구와 함께 나누기. 제4장 5장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특별히 기억나는 폭행이나 학대당한 사건이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다음 사항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의 여러 원인들이다. 또래 아이들과의 성놀이, 육체적, 감정적 근친상간. 질문을 했는데 윽박지르거나 무시하는 것, 친밀감에 대한 빈약한 역할 모델.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정서교육의 결핍. 감정을 느끼기. 이제 이 시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찾아보라.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느껴보라. 사진이 없다면 유치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아이들인지 느껴보라. 이 아이들이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책임을 지고 있거나 육체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해보라. 이 아이들의 활기와 질문하기 좋아하는 모습들이 억눌려 있다고 생각해보라. 어쩌면 당신은 유치원 나이 때에 갖고 놀던 오래된 인형, 장난감 등을 아직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직 당신을 위한 에너지가 느껴지는지 보라. 어떤 느낌이 들든 간에 그 에너지가 당신에게 그대로 머물게 하라. 편지 쓰기. 이 발달 단계에서 당신은 세 통의 편지를 쓰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편지는 성인인 당신이 유치원 시기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쓰는 것이다. 당신이 그 아이와 같이 있고 싶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관심과 지도를 기꺼이 주겠다고 말해주라. 아이가 하고 싶은 모든 질문들을 언제든지 당신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말해주라.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긴다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유치원 시기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서 온 것이다. 명심할 점은 당신이 주로 쓰는 손이 아닌 다른 손을 사용해야 한다. 이 편지는 당신의 부모 앞으로 온 것이다. 이 편지는 두 문단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어머니에게,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 보낸 것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정말 원했고 꼭 필요한 것인데도 받지 못한 것을 부모에게 말하도록 하라. 이것은 비난하는 편지가 아니다. 다만 상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 워크숍에 참여한 한 남자의 편지를 보자.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아빠, 난 아빠의 보호가 필요했어요. 난 항상 무서웠어요. 아빠가 나랑 함께 놀아주기를 바랐어요. 얼마나 아빠랑 같이 낚시하러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빠가 나에게 세상에 대해 가르쳐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빠가 술만 안 마셨으면 너무 행복했을 텐데.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내가 엄마를 돌보지 않고 엄마가 날 돌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로비로부터. 이때 당신은 후원자에게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편지는 유치원 시기 당신을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어른인 당신에게 쓰는 것으로 어른인 당신이 쓴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친구가 필요하다는 내면 아이의 갈망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놀랄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편지들을 후원자나 파트너 또는 그룹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파트너와 작업하고 있다면 각자 상대에게 자신의 편지를 읽어주라. 서로 편지를 다 듣고 난 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나누라. 당신이 화가 났거나 무서웠다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라. 당신이 느낀 그 감정은 상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에 대한 것이지만 어쨌든 솔직한 반응이다. 또한 파트너에게 당신이 알아차린 감정에 대해 피드백을 주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진정한 슬픔을 보았어요.
당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은 꾹 다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당신은 무척이나 화가 났었어요. 와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결론을 내리거나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가 화났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면 된다. 또한 그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학대받은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말해줄 수 있다. 이 작업은 그 아픔을 확인하고 인정하게끔 도와준다. 한 사람이 연습 과제를 끝냈으면 차례를 바꿔서 해보라. 이 연습 과제를 그룹으로 하고 있다면 각자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편지를 읽고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주라. 하나만 더 읽을게요.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의 역할. 유치원 시기 당신을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가족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선택한 역할들을 확인하고 적어보라. 내 경우에는 스타, 성취욕이 높은 아이, 보호자, 착한 아이였다. 당신의 역할들은 가족 드라마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역할의 수행을 위해 어떤 감정들이 억압되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각본은 당신이 일정한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어떤 감정들은 각본에 따라 허락되지만 어떤 감정들은 금지되었다. 내 역할은 나에게 늘 기분 좋고 웃고 행복해 보이도록 요구했으며 무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내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스타가 되거나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만 내 존재가 중요해질 뿐 절대로 평범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나는 강해져야만 했다. 내가 뭔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는 마치 행동을 제거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결국 나는 행동에 대한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 근데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사랑스럽잖아요. 어떤 것들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로 생명력을 지녔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유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그런 좋아하는 감정들이 또 사랑으로 피어나서 내 심장이 뛰고 또 그 사람이 슬퍼하거나 아파할 때 가슴이 저릴 만큼 시리고 눈물이 나고 그런 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날들의 그런 느낌이나 감정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모든 감정들을 다 포용해주고 수용을 해줘서 어떤 감정들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존재구나. 엄마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있어주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고 볼뽀뽀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생에서 역할로 인해 야기된 파괴적인 결과들을 느껴보라. 역할은 어린 시절을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역할을 계속하는 동안 당신은 정신적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유치원 시기 상처받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족 체계 내에서의 경직된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 그 역할들은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느끼게 해줄 수 없으며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들을 결코 도와줄 수 없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 중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된 적이 있는가? 이제 눈을 감고 더 이상 역할들을 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라.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보호자 역할을 그만두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3가지 행동들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싫다고 말할 수 있다. 좀처럼 남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금 당신이 당면한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상처받은 아이의 수능적인 역할을 바꾸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사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일단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받기 위해 해야만 했던 역할로서가 아니라 남을 돕는 일이 즐겁기 때문이다. 이제 나머지 역할들도 위에서 말한 방식을 활용해보라. 그 역할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감정들을 만나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유치한 시기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진정한 감정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아까 책 읽다가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드는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많아지거나 감정들이 복잡할 때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 스르르 잠들지도 모르겠어요. 잠들시기에 관한 거 읽어드릴게요. 부정적인 감정을 사랑으로 덮어라. 빈센트가 크게 낙담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수년 전부터 민사소송의 피의자로 지내면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었다. 그는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과 비양심적인 변호사들 그리고 일부러 거짓으로 증언하는 증인들에 대한 불만만 잔뜩 늘어놓았다. 소송을 마무리할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 일 때문에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이 효과가 없었던 것 같군요. 아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제안에 따라 빈센트는 매일 아침과 밤에 다음과 같이 확언을 시작했다. 이 소송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사랑, 진리, 조화가 지배합니다. 사랑의 법칙은 승리합니다. 이렇게 확언하자 빈센트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원함과 울분 그리고 적개심이 깨끗이 씻겨나갔다. 몇 주 뒤에 원고는 해당 소송과 관련 없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신문 중에 빈센트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변호사는 변론을 포기했다.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의 다른 표현법. 가족과 친한 지인들에게 그들이 사랑받고 환영받는 존재이며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최근에 변호사 마크가 나를 찾아왔다. 작년부터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와 남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미쳐버리겠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됐지요? 그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케이틀린과 있으면 제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자신도 성공한 변호사이면서 늘 제 성과를 칭찬하고 제가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라 해주거든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데다 너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인 건 알지만 그래도 좋아요. 케이틀린과 있으면 왕이 된 느낌이에요. 부인은 어떤가요? 좋은 사람이죠. 성실하고 가정밖에 모르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람이에요. 좋은 엄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집에 있으면 잔소리만 합니다. 뭘 해도 저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마크에게 인정과 관심, 칭찬에 굶주렸을 때 사람들은 잔소리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또한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면 촉이 오기 마련이고 소중한 사람이 떠날 것 같으면 붙잡으려고 하는 건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마크는 이혼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그 의지가 확고했다. 그래서 나는 마크와 부인을 한자리에 불렀다. 오랫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눈 끝에
둘은 아직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몇 년 동안이나 두 사람 중 누구도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정도로 서로 존재를 당연히 여기며 살았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가족,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을 보면 당연한 존재들이 아니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나눠줘야 하는 그런 대상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해서 그 사람한테 투척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점검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해보기 전에 3초를 생각해서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상처를 주는 말인가, 이런 것들은 3초, 1, 2, 3 쉽잖아요.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확언을 시작했다. 부부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부부 사이의 평화를 지키며 조화롭게 살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매일 5분간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채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사랑은 우주에서 불화를 녹이는 유일한 용제다. 사랑은 인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다음은 확언을 통해 사랑과 성의로 일상에서 불을 누려보자. 나는 모든 상황과 인간관계에서의 조화와 평화, 기쁨을 가져옵니다. 평화가 집과 직장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나는 평화롭고 평정심을 견지하며 인내하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과거 내게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을 했든 나는 모두를 완전히 용서합니다. 내가 진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홀가분합니다. 경이로운 느낌입니다. 용서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모든 문제나 상황 뒤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절대적 질서와 진리가 지금을 비롯해 언제나 나를 통해 행해집니다. 이제 내 마음은 치유되어야 하며 완전한 조화 속에서 기쁘게 기대합니다. 나는 완벽한 해결책이 결과로서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응답을 받습니다. 생각, 상상, 아이디어, 반응 위에 군림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할 일을 지시하듯 내 생각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듯 생각도 조정할 수 있다. 원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더 위대하고 고뇌하며 고귀한 자아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상상을 현실로 믿으며 마음속에 흡수하고 되새기면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의 이상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모든 주변 사람에게 사랑, 평화, 선의를 베풀어 보라. 이들이 건강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풍요롭고 삶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확언하라. 이를 습관처럼 하면 삶에서 수없이 많은 축복을 누릴 것이다. 삶에서 실패를 겪는 사람 중 90%는 타인을 위한 확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사랑과 선의가 답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공한 모습 그리고 그 법칙을 실현한 모습이 사랑이다. 사랑은 모두를 향한 선이다. 타인에게 바라는 것은 즉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또 친구들 자신 스스로도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스스로 이렇게 만져주거나 그러면서 스스로의 체온을 느끼기도 하고 대견하다고 쓰담도 해주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그렇게 가면 세상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꺾어버릴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또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아무리 잘하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 최고치로 끌어올려서 편안하게 잠드세요. 이부자리도 편안하게. 이제는 조금씩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제가 절을 해서 더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더우면 너무 덥지 않게 이불도 적당한 두께 이불 마련하고 그래서 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햇볕이 강해져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모자도 쓰고 또 햇볕이 너무 강하면 선글라스도 착용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 좋을 것 같고 또 오히려 또 그 에어컨을 세게 틀어가지고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스카프나 그런 거 하고 얇은 옷들 챙겨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조절 잘 하면서 몸을 지키고 또 덥다고 너무 차가운 것만 찾으면 또 몸에는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먹으면서 건강도 잘 챙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음식 상하지 않게 요즘에 부페 잘 되니까 식중독에 주의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모기 조심하고 벌레 같은 것들도 조심하고 그렇게 건강도 잘 지키면서 정신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이런 다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따뜻한 말을 내가 먼저 해주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